법정에서 아버지는 증인석에 서서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요가 스튜디오와 트럭은 이제 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준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민준이는 리더십이 있고 가정도 꾸렸으며 진정한 미래가 있는 아이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앉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피고석에 홀로 앉아 나무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쥔 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용한 딸, 항상 뒤로 물러서던 아이, 아무도 판사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판사님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지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의 웅성거림을 가를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방금 진술된 모든 내용을 부인합니까? 아니면 아직 법정에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박수치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 순간 나는 그들 모두가 들으러 온 이야기가 이제 막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당신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본 적이 있다면 침묵이 어떻게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내가 왜 이곳에 혼자 앉아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의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기억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이미 민준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해 두었습니다. 남동생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모든 방에 들어섰고, 목소리가 컸으며 웃음이 빨랐고, 항상 자기 주장을 내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가능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큰일을 할 거야. 아버지는 마치 미래가 이미 동생의 이름으로 계약된 것처럼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준이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식탁의 가장 좋은 자리, 최신 장난감, 가장 큰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숙제를 끝내고 나면 뒷정리를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면 조용히 입을 다무는 아이. 그들은 나를 책임감이 있다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책임감 있다는 말은 쓸모 있다는 뜻이었지만 결코 특별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 있다는 건 칭찬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분수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생일날이 되면 그 차이가 가장 명확했습니다. 민준이가 8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뷔페를 빌려 큰 파티를 열어주었고 축구공 모양의 거대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잔디밭이 포장지로 뒤덮일 때까지 선물을 뜯었습니다. 기어가 달린 새 자전거, 게임기, 스케이트 같은 것들이었죠. 나는 종이 접시를 든 채 군중의 가장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부모님이 내게 준 선물은 현금 3만 원이 든 봉투와 계속 수고해라 라고 적힌 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돌아보며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누나. 모두가 그 말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파티가 끝나기 전에 주방 정리를 돕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해 여름 방학, 우리는 강원도에 있는 펜션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갔습니다. 민준이는 여행 내내 조수석에 앉아 듣고 싶은 노래를 고르고 언제 휴게소에 들러 간식을 먹을지 결정했습니다. 나는 뒷좌석에서 아이스박스와 가방들 사이에 끼어 무릎을 앞 좌석에 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전망이 가장 좋은 침실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접이식 소파를 썼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이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진 순간은 내가 11살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현관 콘솔 위에는 어머니가 아끼던 파랗고 깨지기 쉬운 유리 꽃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민준이가 축구공을 들고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을 세게 찼습니다. 공은 콘솔을 강타했습니다. 꽃병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이는 누군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조각난 꽃병을 보더니 문가에 서 있는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우야, 왜 동생을 말리지 않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쟤는 항상 일이 잘못될 때만 나타나더라. 민준이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표정을 풀었습니다. 괜찮다, 아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나를 보았습니다. 네가 누나잖아. 네가 지켜봤어야지. 이번 주말 외출 금지다. 책도 안 되고 TV도 안 돼. 나는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내 방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만해. 넌 항상 변명만 하는구나. 문제를 일으키는 건 항상 너야. 민준이가 어머니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작은 비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둠 속 침대 위에 앉아 그날의 조각들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차갑고 명확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옳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 목소리를 높이면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목소리는 더 커지며 처벌은 더 길어질 뿐이다. 그때부터 침묵은 나의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그들이 내 말을 왜곡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는 축구부 주전으로 뛰었고 모든 파티에 초대받았으며 인기 있는 여학생들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경기에 참석해 목이 쉬도록 응원했습니다. 나는 매 학기 우등상을 받았고 아무런 방해 없이 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토론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내 대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민준이 스케줄 때문에 바빠. 네가 이해하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끄덕였습니다. 16살 때부터 방과 후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번 돈은 부모님이 모르는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내 옷은 내가 샀고 내 핸드폰 요금을 냈으며 묻지 않고 교통카드를 충전했습니다. 독립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의존하면 빚을 지는 것이고 빚을 지면 그들은 뺏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민준이는 벌써 대학 장학금과 거창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방 국립대에 부분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2개를 뛰며 충당했습니다. 부모님은 민준이를 위해 성대한 환송 파티를 열었습니다. 내 파티는 집에서 먹는 조용한 저녁 식사뿐이었습니다. 넌 잘할 거야.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넌 책임감이 강하니까. 나는 요란한 배웅 없이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은 내가 없어서 더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뒷정리를 하고 비켜서 있던 사람이 마침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배운 그 침묵은 계속 나와 함께 했습니다. 기숙사 방, 늦은 밤 아르바이트, 이른 아침 출근길까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내 일부가 되었습니다. 약함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할아버지께서 내게 요가 스튜디오와 트럭을 남겨주셨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늦가을 어느 화요일 아침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몇 달 동안 편찮으셨지만 불평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할아버지는 내게 누렇게 변한 낡은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자필 유언장과 떨리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봉투와 함께 열쇠 꾸러미 그리고 원본 부동산 문서를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항상 찾아와 준 건 너였으니까 민준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시 외곽에서 30년 넘게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셨습니다. 금이 간 창문, 다른 나무 바닥, 거울이 늘어선 큰 방 하나가 있는 소박한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원에서 야외 수업을 할 때 매트와 블록, 음향 장비를 싣고 다니던 낡은 배달 트럭 한 대가 딸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난 10년 동안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난방 시스템은 불안정했으며 주차장은 재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즉시 그곳을 무시했습니다. 그 낡아 빠진 것.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땅값이나 건지면 다행이지. 빨리 팔아서 돈이나 나눠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쇠를 챙겨 주말에 스튜디오로 차를 몰았습니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햇빛 속으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거울은 얼룩져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 칠이 필요했으며 뒷마당에 있는 트럭은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였지만 공간은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칠 수 있는 무언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청소부터 했습니다. 나무 바닥이 다시 빛날 때까지 문질러 닦았습니다. 식초와 신문지로 거울이 깨끗하게 비칠 때까지 닦았습니다. 벽에 금간 곳을 메우고 내부 전체를 부드러운 세이지 그린 색으로 칠했습니다. 트럭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엔진 오일을 갈고 브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고등학교 때부터 조용히 모아온 내 적금 통장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하고 바로 스튜디오로 달려가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걸레바지를 사포질했던 수많은 밤들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운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대학 때 요가 수업을 드문드문 들었지만 가르치는 것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자격증 과정에 등록하고 빈 방에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을 때까지 시퀀스를 연습했습니다. 내 첫 수업에는 3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은퇴한 간호사, 젊은 선생님, 그리고 길을 가다 우연히 들어온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날은 무료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다시 왔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도서관 게시판을 통해 소문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트럭은 내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나는 트럭에 돌돌만 매트와 볼스터, 휴대용 스피커를 실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 반대편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가 해돋는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와 탁 트인 공간, 그리고 내가 부드럽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작을 변형하거나 늦게 도착해도 누구도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경청했고 그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나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저녁 수업 2개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자정이 될 때까지 스케줄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회원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은 더 많은 수업, 더 많은 운전, 더 많은 짐 싣고 내리기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장비를 나르느라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매트 더미를 옮기느라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업 후 학생들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고맙다고 말할 때면 그 피로가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런 고충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나는 잘 지내요 라고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도와줄 거 없냐고 문자를 보내면 알아서 할게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동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 1년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낡은 매트는 부드러운 색상의 두툼하고 접지력 좋은 새 매트로 교체되었습니다.
더 좋은 조명과 작은 음향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소품을 놓을 선반과 수업 후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트럭에는 새 페인트를 칠하고 타이어도 바꿨습니다. 수업 규모는 커졌습니다. 3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8명, 12명, 그리고 20명이 되었습니다. 수강료를 약간 올렸지만 여전히 부담 없는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꼈기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공원에서 꽉 찬 야외 수업을 마친 후 단골 회원들이 남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긴 마치 집 같아요. 한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자꾸 오고 싶게 만들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그저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여전히 지붕에서 물이 샜고 겨울에는 난방기가 덜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구석구석을 내 노력으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달이 지날수록 가치는 커졌습니다. 단지 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진짜 무언가를 해냈다는 조용한 자신감이 자라났습니다. 스튜디오는 내가 감히 바라지 못했던 방식으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의 사람들만 모이던 수업이 이제는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수업은 일주일 전에 매진되었습니다. 주말 공원 워크숍에는 20명, 30명, 때로는 그 이상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가 매트와 블록을 사야 했습니다. 트럭은 거의 매일 장비를 싣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느라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은 2배가 되었습니다. 나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등록과 청소를 담당할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엑셀 장부의 숫자가 빨간색 적자이 아닌 검은색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스튜디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환영받는 분위기, 완벽을 강요받지 않는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고난도 동작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에 맞춰 시퀀스를 조정하고 아무 말 없이 변형 동작을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웰빙 블로그에서 나를 숨겨진 보석이라고 소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예약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문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튜디오가 꽤 바쁘다며?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김 여사를 만났는데 내 수업에 갔었다더구나. 사람이 꽉 찼다던데. 나는 열쇠를 꽂은 채 멈칫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대화는 금방 끝났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전에는 스튜디오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한가한 오후 수업 시간에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녕 누나. 학생들이 나간 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많이 달라졌네. 수고했어. 그는 마치 부동산 감정을 하듯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누나 혼자 하기엔 벅찰 것 같아. 내가 경영을 좀 도와줄게. 스케줄 관리나 마케팅 같은 비즈니스 쪽은 내가 맡아서 더 키울 수 있어. 나는 매트를 닦으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에이, 우린 가족이잖아. 짐을 나누면 좋지. 왜 그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나 혼자 읽은 거야. 도움 필요 없어.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떠났지만 그 방문은 마음의 앙금처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랑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다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셔. 누나가 다 갖는 건 좀 그렇잖아.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어때? 가족끼리 같이 잘 돼야지.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쳐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건 내 거야.
그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왔을 때 그의 말투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래. 피곤해 보여. 혼자 다 하려다간 번아웃 올 거야. 누나는 장기적으로 이걸 버틸 만큼 강하지 않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음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시처럼 피부 밑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말 들어, 누나. 가족들은 내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더 능하잖아. 누난 세부적인 건 잘하지만 이건 이제 누나한테 너무 커졌어. 언젠가 이게 가치가 생기면 같이 하자고 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해서 기억 못하나 본데 우리 좋게 해결하자. 그냥 간단한 합의서에 사인만 해. 공동 소유로. 그게 공평해.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튜디오 바닥에 앉아 내 돈으로 산 매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방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법률 서류, 발신자 주소는 없었습니다. 나는 아파트 식탁에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소장, 원고 한민준, 피고 한지우, 요가 스튜디오 및 차량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소장에는 내가 구두로 재산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때문에 이를 철회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서명했을 것입니다. 배신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2번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회사 동료를 통해 알게 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약하네요. 서면 계약도 없고 그쪽에서 금전적 기여를 한 것도 없고요. 싸워봅시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 날짜는 6주 후로 잡혔습니다. 나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트럭을 계속 운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문 닫은 스튜디오에 홀로 남겨질 때면 다가오는 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더 차가운 무언가, 결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은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날 아침 법원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나는 내 기록이 담긴 파일 하나만 들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와서 부모님 사이에 앉아 있었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방청석에 있는 아는 사람 몇몇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스카프를 고쳐 매며 내 눈을 피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피고석에서 조용히 나를 맞이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은 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창하게 말하며 나를 책임감에 짓눌린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피고 한지우 씨는 지난 몇 년간 정서적 불안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는 긴 근무 시간,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내가 피로를 호소했던 순간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염려로 포장했습니다. 제 의뢰인인 남동생은 누구보다 누나를 위해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민준이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자신감 있게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항상 예민했어요. 스트레스를 잘 받거든요. 누나가 자신을 의심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한 번은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제게 말하기도 했죠. 제가 짐을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누나가 물러섰어요. 저는 누나를 아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누난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연습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사는 표정 없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증인석으로 걸어가 넥타이를 고쳐매고 판사를 보았습니다. 지우는 성실한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걔는 앞만 보고 달릴 줄 알지 큰 그림을 볼 줄 모릅니다. 비전이 있는 건 민준입니다. 민준이는 가정도 있고 안정적입니다. 스튜디오와 트럭은 그걸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추고 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해 최선입니다. 어머니가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지우가 너무 무리하는 게 걱정이었어요. 가족들을 밀어내거든요. 민준이는 그저 할아버지가 남기신 걸 지키고 싶어 할 뿐이에요. 어머니는 민준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난간에 올렸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추측이 주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는 아이. 내 손은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내가 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하다고 언급했던 이메일과 문자를 인용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불안정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결론 지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할 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나도 기다렸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그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부모님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뻔하다고 믿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했습니다. 주장이 제기된 대화의 날짜, 기여도에 대한 세부 사항들. 민준의 답변은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답변은 직설적이었고 어머니의 답변은 지지적이었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끝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은 나에 대해 만들어낸 이야기에 층을 더했지만 그 층이 쌓일수록 그들의 기반은 더 흔들렸습니다. 오전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공정한 해결을 호소하며 변론을 마쳤습니다. 판사가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정 후에 피고 측 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사봉이 가볍게 두드려졌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나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텐 좋은 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법정은 다시 정돈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민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확신에 찬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 전 박 판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다음 부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휴정 후 법정은 고요했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팽팽했습니다. 그는 얇은 바인더 하나를 들고 판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극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정확할 뿐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가 차분하고 고른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피고 측은 구두 합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김 변호사가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먼저 원고 한민준 씨와 제 의뢰인 한지우 씨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내역입니다. 그는 서기에게 사본을 건넸고 서기는 판사와 상대방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스튜디오가 상당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후 수업이 꽉 차고 매출이 증가하고 가치가 분명해진 시점 이후에 전송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날짜는 내가 흑자를 내기 시작한 지 6개월 후였습니다.
이제 스튜디오가 꽤 돈이 되는데 나랑 나눠야지. 그게 공평해. 가족끼리 독식하면 안 되지. 또 다른 메시지. 몇 주 후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너 혼자 갖는 건 아니라고 하셔. 일 복잡해지기 전에 서류에 사인해. 민준이가 자리에서 움찔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몸을 숙여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대화였어요. 그가 급히 말했습니다.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 변호사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설득이라 그가 반복했습니다. 타이밍을 봅시다. 이 메시지들은 정확히 사업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도 아니고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아닙니다. 그는 판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소유권 공유에 대한 사전 논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법정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팔짱 낀 팔이 살짝 풀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서 더 꽉 맞잡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기록입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스튜디오를 위해 구매한 새 매트, 블록, 볼스터 및 음향 장비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는 날짜들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공유하기로 했다는 구두 약속 시점보다 몇 달 후의 날짜들이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분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모든 영수증의 지불자는 오직 한지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구두 합의와 무관합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원고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턱에 힘을 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숨을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원고와 제 의뢰인 간의 대화 파일이며 한지우 씨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녹음한 것입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트세요. 김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고 짜증 섞인 톤으로 법정을 채웠습니다. 그냥 양도서류에 사인해, 누나. 평생 그거 관리 못해. 누난 너무 멘탈이 약해. 내가 소송 걸어서 꼴사납게 만들기 전에 지금 사인해. 혼자선 감당 못한다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법정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판사석에서 고개를 돌려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민준을 보았습니다. 한민준 씨, 이 목소리 본인 맞습니까?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네, 판사님. 이 발언을 한 것을 부인합니까? 그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답답해서요? 판사가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어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누나의 안녕을 걱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녹음은 강요를 시사합니다. 소송을 지렛대 삼아 협박하고 있어요. 누나를 약하다고 비하하면서 정당하게 소유한 재산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제 뜻은 판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소장의 사전 구두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면 사업 가치가 오르기 전에는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들은 성공 이후에 왔습니다. 구매는 오직 한지우 씨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은 당신이 소송을 빌미로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 선생님, 공유에 대한 대화를 목격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셨죠. 그 입장 고수하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는 그게 암묵적으로 이해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된 것, 판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사후에 가정한 것이겠죠. 그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김 여사님, 어머니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평한 걸 원했어요. 판사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공정함은 일이 다 끝난 후에 누가 이득을 보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본 법정은
자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만 압박이 가해진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사전 합의의 증거는 없고 원고의 금전적 기여도 없으며 명백한 강압적 양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직시했습니다. 당신의 청구는 누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한지우 씨의 일관된 경영, 성장, 그리고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증거가 당신의 이야기와 모순됩니다.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웅성거림은 없었고 드러난 진실의 무게만이 남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말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짧은 휴정 후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그 고요함이 피부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손을 모으고 우리 모두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았을 때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요가 스튜디오와 관련 차량의 소유권을 공유하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진술서와 증언은 피고의 정서적 불안정을 개입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어들이 가라앉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모든 개선, 구매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단독 책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문서와 금융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연락은 사업이 측정 가능한 가치를 얻은 후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소송 위협을 통해 피고에게 소유권 양도를 명시적으로 압박하는 녹취록입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입니다. 민준은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작게 움직였지만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전 합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고구. 한지우님의 자필 유언장은 명확합니다. 한지우 씨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금전적 기여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공동 경영의 패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청구는 전면 기각합니다. 그녀는 민준과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지우 씨의 소유권에 대해 괴롭히거나 강요하거나 도전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모욕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이 한 번 날카롭고 결정적으로 내리쳐졌습니다. 법정이 숨을 내뱉었습니다. 방청석에 몇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정적 속에서 내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박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나는 가족적으로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그들은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듣기만 하며 살았습니다. 책임감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고, 성실하지만 비전은 없다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으니 물러서야 한다고. 제가 스튜디오 비용을 대려고 투잡을 뛸 때 아무도 제가 잘 지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수리 작업, 지쳐서 가르치던 수업들을 보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관심을 가졌죠.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불안정하다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게 필요했던 유일한 것은 제가 항상 해왔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가림은 제가 합니다. 당신들은 한 번도 해준 적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했습니다. 그냥 이제 끝난 겁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내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적이지 않은 그저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법정 경위가 패정을 알렸습니다. 나는 짐을 챙겼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밖의 공기는 날카롭고 맑았습니다. 나는 잠시 계단에 서서 도시의 소음이 나를 씻어내리게 두었습니다. 승리감은 없었고 해방감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스튜디오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몇 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문을 잠그고 메인 조명을 끈 뒤 거울 위쪽에 부드러운 간접 조명만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공간은 조용했고 음악도 목소리도 없었으며 난방기의 희미한 웅웅거림과 오래된 건물이 자리 잡는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갑옷처럼 두르고 다녔던 침묵, 홀로 일했던 밤들, 목소리를 높여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 오늘 나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을 닫기 위해 말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들.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이의 음성 메시지.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그중 어느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과 모든 SNS에서도 그들을 차단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역사회에 소문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학교나 동네 모임에서 민준이를 알던 사람들이 소송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가끔 하던 수업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공원 수업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직접 따지지는 않았지만 예약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가족 문제로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안전하게 느껴지는 스튜디오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들만의 조용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손을 흔들던 이웃들은 이제 예의 바르게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습니다. 교회 지인들은 조심스럽게 질문하다가 이내 묻기를 멈췄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니었지만 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이 편을 정할 때 생기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나는 고소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마지막 학생이 떠나면 나는 직접 스튜디오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어두운 방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은 고요함 외에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것을 보호하고 내가 얻은 공간을 지키며 자신이 더 자격 있다고 믿으며 뺏으려 드는 누구에게든 거부할 수 있는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침묵을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녀서 그것이 내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들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없이도 돌아가는 바깥 세상을 둔 채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는 그 조용한 방에서 나는 마침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